안녕하세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또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독 잔병치레가 잦았습니다. 몸이 워낙 약하게 태어나서 코피도 수시로 흘렸고 특히 겨울에는 감기를 달고 살아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곤 했죠. 당시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로 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는데요. 제가 워낙 병원을 자주 다니고 몸이 약하니 부모님은 물론 할머니께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결국 제가 6살이 되던 무렵 저희 엄마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오직 저를 돌보기 위해 전업주부가 되셨습니다. 두 분이서 함께 일을 하실 때는 잠들기 전에나 겨우 부모님의 얼굴을 보곤 했었는데 엄마가 일을 그만두시면서부터는 온전히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생겨 어린 마음에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입이 짧고 편식이 심했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늘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며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주려 애쓰셨어요. 엄마, 나 야채는 먹기 싫어. 현지야, 이렇게 계속 편식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더 자주 아파. 우리 현지 아픈 게 좋아? 아니, 아픈 거 싫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골고루 먹고 튼튼해지자. 엄마가 맛있게 요리했어. 엄마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온갖 요리를 다 하셨어요. 이런 엄마의 지극정성 덕분에 저의 지독했던 편식 습관도 조금씩 고쳐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이 약한 외동딸이라는 이유로 부모님께서 저를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만 키우신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치셨고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외동이라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듣지 않고 지금까지도 예의를 중시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도 제 건강만큼은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틈만 나면 코피가 흘러 화장실에 가는 것이 다반사였고 체육 시간은 항상 열애가 되어 벤치에 앉아 친구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거든요. 조금만 달려도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쌕쌕거리거나 체력이 너무 딸려 픽픽 쓰러지기 일쑤였으니까요. 선생님들은 몸이 많이 약한 저의 편의를 여러모로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든 활동에서는 빠질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친구들이 활발하게 뛰어노는 게 너무 부러웠는데 제 건강과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모습이 다른 친구들의 눈에는 굉장히 안이 꼽고 불공평하게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한테 대뜸 시비를 걸어온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냥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데 왜 너만 선생님이 편애하고 힘든 활동도 다 빼주냐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고 항상 반에서 은근히 겉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혼자 많이 울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다른 아이들의 눈에는 제가 선생님의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껴져서 충분히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학년이 올라가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쭉 혼자였어요. 그게 참 서글프기도 했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들 덕분에 오히려 저는 더욱 강인해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고 견디는 법을 배웠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도 터득했거든요. 중학교까지도 상황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 후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워낙 약한 데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겉돌았으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냐고요. 저도 엄마 아빠한테 내색은 많이 안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운하고 서글픈 일도 많았을 텐데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커져서 정말 고맙고 대견하다고요. 또 엄마 아빠는 저에게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꼭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여려 보여도 속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고든 사람이라고요. 그때 해주신 그 말들은 제 마음에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엄마 아빠가 저에게 말해주신 그 말들은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곤 하니까요. 저는 허약한 건강과 체력이 좀 나아지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다행히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성격도 좀 밝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도 여러 사귀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좋은 동기들을 여러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친구들 덕분에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학 시절의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4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는 대학 선배의 소개로 강혁수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당시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치고는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고 순했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거기에 호감을 느껴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는 2년 정도의 교제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친처럼 모두 좋은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시아버님도 아가씨도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활짝 웃으시며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거든요. 하지만 딱 한 사람, 시어머니는 좀 다르시더군요. 분명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 다른 가족들처럼 함께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긴 했는데 다 같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할 때 갑자기 어머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툭 던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회사 어디라고 했지?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면서 작은 회사라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게 듣도 보도 못한 회사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니까 아무래도 둘이 벌이 차이가 꽤 날 텐데. 지금은 젊어서 잘 모른다고 해도 살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자격지심 같은 거 느끼게 되지 않을까 몰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죠. 사람 앞에 두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부부끼리 자격지심을 가질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리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둘 다 자기 앞가름만 잘하면 되지. 안 그러니 세아가? 네, 아버님. 혁수 씨 연봉이 저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 부부끼리 그런 걸로 자격지심을 가진다면 애초에 결혼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하는 거고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 하나하나 비교하고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떻게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어머님 표정이 엄청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말 참 잘한다. 나도 그냥 이야기 한번 해본 거야. 요즘 뉴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이혼하는 젊은 부부들이 하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걱정돼서 한 소리일 뿐이야. 제가 그렇게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니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님과 아가씨는 저를 보며 말을 참 야무지고 똑똑하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길에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야, 오늘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원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좀 아쉽고 서운한 마음에 그러셨나 봐. 네가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럼 아까 어머님께서도 별뜻 없이 하신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리고 사실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지 나도 충분히 이해하거든.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직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저런 일로 서로 기분이 상하고 인상을 찌푸리게 되면 나중에 분명 서로에게 더 힘든 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날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도 제 생각을 똑부러지게 말씀드렸으니 더 이상 지난 일에 대해 마음에 담아둘 것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이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줄 거라고 굳게 믿었기에 큰 걱정 없이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믿음과 기대와는 달리 예상치 못한 진짜 문제는 결혼을 한 이후에 바로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아이를 무척 좋아하는 편이었고 결혼하고 나면 다른 무엇보다 제일 먼저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도 저희에게는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아직 신혼이라 그렇다, 좀 더 여유를 가져봐라 했지만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 만큼 저희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언제 한 번은 시댁에 찾아가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어머님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결혼한 지 이제 1년 다 되어 가지 않니? 그런데 왜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어? 저희도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애가 잘 안 생기네요, 어머니. 제 말에 옆에 있던 신우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제 친구들 결혼하고 3년 넘어서 아기 생겼어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병원도 많이 다녔었는데 마음 딱 내려놓고 포기할까 할 때쯤 바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마음을 좀 편하게 비워놓고 기다리면 금방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줄 거예요. 아가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위로되네요. 고마워요, 아가씨. 하지만 따뜻한 신우의 말과 달리 어머님은 톡 쏘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혹시 뭐 불임이라던가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애가 안 생기는데 괜히 우리한테 숨기고 뭐 그런 거 아니지? 솔직히 말해봐.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님. 저 혁수 씨랑 같이 병원 가서 검사도 다 받아봤어요. 두 사람 다 아무 문제 없다고 분명히 얘기 듣고 왔는데요. 그 말에 아버님도 말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애 안 생겨서 심란할 텐데 지금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신은. 내가 전에도 말했지. 당신은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을 하라고. 하여튼간에 당신은 그놈의 입이 문제야, 입이. 아니, 내가 뭘. 시어머니니까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래. 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 됐다. 너희 신우 말대로 너무 급하게 생각 말고 여유를 갖고 천천히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들도 생기겠지. 아유, 엄마는 참. 그냥 애가 찾아와 줄 거라고 말하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왜 또 아들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정말.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은 없다만 그래도 우리 집안 대를 이으려면 아무래도 늠름한 아들이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니? 아무튼 나도 매일 밤 자기 전에 꼭 기도 올리고 잔다. 우리 며느리한테서 어서 빨리 예쁜 아들 하나 찾아오게 해달라고 말이다. 내가 그렇게 간절해.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부담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게다가 콕 집어서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찾아오는 아이의 성별을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의 말들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답답한 노릇이다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는 아이를 갖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 결혼 5년 차가 될 때까지도 저희에게는 아이가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결국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시험관 시술까지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죠. 나중에는 병원에서도 제 몸이 너무 약해졌다며 더 이상 임신을 시도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런 제 걱정을 하느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셨는데 정작 제 남편이라는 인간은 이제 아이가 생기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매일같이 밖으로 나돌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점점 귀가 시간도 늦어졌고 저와의 대화도 거의 없어져 갔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바로 어머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너 내가 예전에 물어봤을 때 몸에 별다른 이상 없다고 하지 않았었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벌써 너 나이가 몇인데? 결혼하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았으면 벌써 그 애가 유치원에 들어갔겠다. 어머님, 저도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건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셨어요. 생판 모르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머님께서는 왜 자꾸 제 탓만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 좀 봐라. 너는 시어머니고 뭐고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니? 너 성격이 보통 드센 게 아닌 것 같다. 성격이 그렇게 드세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다. 솔직히 어머님의 저런 막말을 들을 때마다 이혼을 할까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를 지지해 주시는 아버님과 아가씨, 그리고 늘 제 편이 되어주시는 친정 식구들을 보며 가슴에 참을 인자를 새기곤 했죠. 아버님과 신우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고 늘 시어머니가 잘못했다며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린다고 해도 내 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건강 문제로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어머님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더라고요. 뭐 하고 있니? 너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놨으니 와서 밥 먹고 가렴. 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애도 못 낳고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며 온갖 난리굿을 피우던 어머님이 갑자기 이런 다정한 문자를 보낸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잘못 보내신 걸까? 아니면 그동안 나한테 못되게 군 게 미안해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걸까? 하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갑자기 다정하게 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보내셨을 가능성도 아주 조금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화로 확인하지 않고 나갈 채비를 했죠. 그때 마침 남편은 회사 일로 지방 출장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저 혼자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좀 놀랐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현관문 앞까지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엄청나게 즐거운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와 계신가? 무슨 상황인가 싶어 초인종을 누른 그 순간 집안을 가득 채우던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순간에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길고 어색한 정적이 흐른 후 현관문이 빼꼼히 열리고 어머님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시나요? 네가 이 시간엔 여기 어쩐 일로 왔니? 네? 어머님께서 저한테 문자 보내셨잖아요. 밥 먹으러 오라고요. 그래서 왔는데요. 뭐라고?
아이고, 어머나. 그 문자가 너한테 갔니?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던 건데. 그러시는 겁니다. 어머님이 도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다정한 문자를 보내려고 했던 거며 또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싶더라고요. 안에 누가 와 계신가요?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이 허둥지둥하더니 갑자기 저를 빤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 손님이 와 있는데. 아휴, 나도 모르겠다. 뭐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안으로 들어와. 너한테 소개시켜줄 사람도 있고. 갑자기 저한테 소개시켜줄 사람? 저는 그 말에 알 수 없는 의아함을 느낀 채 일단 쭈뼛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발장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의 구두가 한 켤레 놓여 있는 거예요. 아가씨는 평소 운동화나 단화만 신었고 어머님도 발이 불편해서 구두는 신는 분이 아니었기에 뭐지 싶더군요. 그리고 그 낯선 구두의 주인공을 확인하기까지는 단 1분의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간다던 남편은 떡하니 어머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바로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좀 당황스러운 얼굴이긴 했지만 그래도 꿋꿋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당신 여기서 뭐해? 출장은? 그런데 남편은 제 물음에 대답도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또 누구란 말인가요? 그런데 어머님이 곧이어 하는 말은 상상 초월이었죠. 여기는 우리 혁수 새색시 될 사람.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며느리인데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더러 남편의 색시가 될 사람이라뇨.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장난치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저는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더러 새색시 될 사람이라니. 너무 어이없고 충격적인 상황이었기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혁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출장 간다던 네가 여기 왜 있으며 저 여자는 뭐고 어머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슨 소리냐고.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빨리 애를 가지라고 했지? 네가 애를 못 가져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 네? 너 대신해서 우리 집안에 대를 이어주래다. 그러니까 너도 혁수랑 그만 정리해. 혁수한테 들어보니 요즘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이 살았다면서? 그렇게 뭐하러 사니? 그럴 바에야 헤어지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현명한 거다. 우리는 대를 이어줄 며느리가 필요하고 너는 임신이 안 되니 별 수 있니? 게다가 혁수랑도 사이가 그저 그렇다고 하고. 내가 너한테 문자를 잘못 보내서 이런 상황이 생기긴 했다만 어쩌겠니?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거지.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가시나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만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남편 옆에 처음 보는 그 여자는 그 상황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어질어질한 정신줄을 붙잡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강혁수, 너 입 없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요즘 매일같이 밤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던 거. 일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나 혼자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당신 믿고 이해해준 결과가 고작 이거니? 저 여자랑 언제부터 만났어? 언제부터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시끄러워. 어디라고 남편한테 소리를 파락파락 질러대. 솔직히 우리 혁수는 너 말고도 얼마든지 젊고 예쁜 여자 만날 수 있다. 애초에 수준 안 맞을 때 결혼 안 시켰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내 말이 틀렸어?
아직까지 소식 하나 없는 주제에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 솔직한 말로 네가 뭐 볼 거 있니? 뭐 하나 빼어난 구석도 없지. 애도 못 낳지. 애초에 너 혁수랑 안 어울렸어. 그래도 혁수가 너 좋다고 하니 결혼시킨 건데 혁수도 이제 너 싫댄다. 너랑 평생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는 일찌감치 새 출발하는 게 우리 혁수 인생에도 훨씬 더 나아. 그리고 민희는 이미 임신도 했다. 임신요? 그래. 너는 못하는 임신, 민희는 바로 했어. 이제 알겠니? 네가 잘못됐다는 거? 저는 기절초풍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눈앞에 있는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난리를 쳤어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솔직하게 다 말할게. 이런 식으로 밝히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알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 나 저 여자랑 살고 싶어. 들었다시피 내 애도 가졌고. 미쳤구나. 저 여자 부모는 알아? 딸이 어쩌고 다니는지? 정확히는 미니 씨 어머니 쪽에서 우리 엄마한테 먼저 제안이 왔었어. 미니 씨 어머니가 우리 엄마랑 오랜 친구고 같은 계모임 회원이신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자기 딸 미니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아들 이혼시킨 뒤에 우리 딸이랑 재혼시키면 어떻겠냐고. 엄마가 평소에 계모임 나가실 때마다 하소연을 잘 하셨나 봐. 아들네 사이에 애가 안 생겨서 큰일이라고. 그거 기억하시고 그런 제안을 하셨나 보더라고.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저 여자의 엄마가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저랑 남편은 이혼한 사이도 아닌데요. 미쳤네 다들. 그래서 당신은 또 그걸 좋다고 덥석 받아들인 거고? 처음에 어머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나도 당연히 길길이 날뛰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은 지 꽤 됐잖아. 나도 마음 멀어진 지 꽤 됐고 당신이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게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도 안 생기니까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정신 나간 척하고 어머니 제안을 받아들인 거야. 남편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제게 마음이 떠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 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볼 생각이었는데 그 여자한테 마음이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미니 씨의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저와 이혼을 하고 미니 씨와 재혼을 하기로 굳게 약속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여자의 뱃속에 이미 아이까지 생긴 거죠.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해봤자 이미 모든 일은 벌어졌고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오히려 허탈해지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부여잡고 남편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 내가 지금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짐승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남편은 대신 위자료 명목으로 충분히 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이랑 같이 산 지난 세월이 혐오스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배신감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생각을 정리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내고 끝내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난리 쳐봤자 저만 괴롭고 비참하고 달라질 것도 없다 싶었거든요. 그 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남편과의 협의 끝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제가 요구한 대로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과 신우는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하셨어요. 아버님이나 신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기에 저는 괜찮다고
인연이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다만 그 과정이 너무 잔인하고 힘들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냥 조용히 이혼해 줄 수는 없었기에 남편의 상간녀인 박민희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소송은 왜 거느냐 따지셨는데 제가 이혼하는 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을 뿐이지 그 여자에 대한 소송은 별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내고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에게 제일 미안하더군요. 제 이혼으로 인해 괜히 저희 부모님 마음에 깊은 못을 박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제 마음에 상처 입는 건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모습은 정말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부모님은 저를 보면서 잘 선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했다, 현지야. 정말 잘한 거야.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면 안 되는 거다. 아무리 지네 엄마가 만나봐라 어째라 했다 한들 와이프 놔두고 신나서 다른 여자 만나러 가는 게 정상이니? 만약 네가 이번에 그걸 참고 용서해줬으면 그놈은 평생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을 거야. 틀림없이. 그래,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쉽다고. 바람도 마찬가지야. 한 번 피우는 게 어렵지. 네 마음에 더 큰 상처 입기 전에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이혼하는 거 흠도 아니라더라. 그런 놈이랑은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등 돌리는 게 100번 1000번 맞는 거다. 엄마 아빠는 제 선택을 이해해주고 존중해 주셨기에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후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이따금씩 울컥하고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처럼 1년 정도 지나고 나니 더 이상 그 인간 생각도 잘 나지 않고 제 마음도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남편과는 당연히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 가족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신 뒤 무료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보다 소일거리라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거창한 장사는 아니었고 저희 집 근처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아주 조그만 솥밥집을 차리셨죠. 다른 가게들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을 해놓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회사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정말 많이들 찾아와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엄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신 편이어서 정갈하고 맛있는 솥밥과 반찬에 손님들의 만족도는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부모님은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무척 즐거워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현지야. 요즘은 아주 내가 사는 맛이 난다니까. 손님들이 우리 집 너무 맛있어서 주변에 다 소개한다면서 엄지를 척치켜 세워주고 가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이렇게 재미있는 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랬어. 부모님이 진심으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래서 저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 가게 일을 도와드리러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그런데 그 손님 중 한 명이 다른 데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자리는 있는데 뭐지 싶어서 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의 상간녀였던 그 여자 박민희였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여자 역시 제 얼굴을 단박에 알아봤는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다른 가게 가자고 일행들에게 말하는 그 꼴이 참 한심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박민희는 다른 데로 가자고 했지만 일행은 여기 맛있다며 들어왔고
박민희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혼도 했으니 이제 와서 그 여자한테 억한 심정을 가지는 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끓어오르는 분노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슬쩍슬쩍 그쪽 테이블을 쳐다보니 박민희는 옆에 앉은 웬 남자와 엄청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부모님께 다가가 슬쩍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있잖아. 자주 오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나름 자주 오는 편이지. 왜? 저기 저 갈색머리 여자애 말이야. 엄마, 혹시 저 여자랑 대화해 본 적 있어? 그럼 몇 번 해봤지. 왜? 무슨 일 있어? 저기 옆에 앉아있는 남자 총각이랑 너무 잘 어울리길래 내가 혹시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니까 둘이 만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 엄마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내 남편 애까지 가졌는데 갑자기 저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요? 그리고 저는 말없이 그 여자 테이블에 나갈 솥밥 정식 중 하나에만 아주 특별한 토핑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바로 청양고추 폭탄이었죠. 엄마에게는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다고 둘러대고요. 음식이 나온 뒤 저는 아주 태연한 얼굴로 그 테이블로 다가가 서빙하면서 청양고추가 산더미처럼 올라간 솥밥 정식을 그 상간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벼랑간 눈에 확 띄게 잔뜩 올라가 있는 청양고추를 보고 그 여자는 물론 같이 온 일행들 모두 당황한 기색을 비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왜 제 음식에만 고추가 이렇게 잔뜩 올라가 있죠? 손님께서 매운 걸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서비스로 듬뿍 올려드린 건데요.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제 말에 옆자리 남자가 미간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저기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거 주문한 적도 없고 이 사람 매운 것도 전혀 못 먹는데 음식 다시 해서 주세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그랬죠. 혹시 손님이 이 여자분 남자친구세요? 제 물음에 그 남자는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이 여자 제 전남편 꼬셔서 한 가정을 아주 풍비박산 나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다들 모르셨나 보네.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다라는 제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자마자 시끌벅적하던 가게 내부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상간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건 말할 것도 없었고 그녀와 함께 왔던 직장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도 당황스러움과 경멸감으로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미니 씨, 내 전남편이랑 바로 재혼이라도 한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나 봐요. 애도 그때 임신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애는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었나? 이게 다 무슨 애라니? 제 말에 상간녀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잘못 보긴요. 박민희 씨 맞잖아요. 내가 그쪽 얼굴을 어떻게 잊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시댁에서 내 남편이랑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있는 당신 얼굴을. 아마 내가 세월 지나서 눈 감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얼굴은 분명히 기억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그때 첫 번째 남편이랑도 이혼소송 중에 내 남편하고 만났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몇 번째 남자예요? 미녀, 이게 다 뭔 소리야? 이혼이라니. 애는 또 뭐고? 저기 성우씨, 그게 아니라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이게 다 진짜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더니 그 여자는 곤란한 얼굴로 결국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 꼬라지를 보는데 쌤통이었죠.
남은 일행들도 놀란 얼굴로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신 부모님께도 그 여자가 바로 제 전남편의 상간녀였다는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놀라시면서도 한편으론 속 시원해 하셨습니다. 저보고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늦은 오후쯤 제가 가게 일을 마치고 먼저 집으로 가려는데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바로 그 상간녀가 아주 화장이 눈물과 땀으로 잔뜩 번진 채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성큼성큼 상간녀에게 다가가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요? 아까 가게 안에서 당한 망신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 나 절대 가만 안 있어. 내가 상간녀 소송 때 위자료도 다 줬는데 뭐가 그렇게 아직도 불만인 건데? 상간녀 소송에서 몇 천만 원 내놓으면 다 끝난 줄 알았니? 그 돈 내놓으면 남의 가정 파탄 내놓은 값이 다 되는 줄 알았냐고. 내 남편이랑도 헤어졌나 보지? 이혼 소송 중이야. 그 인간 말도 하지 마. 뭐만 하면 엄마 거리는 마마보이에다가 징그럽게 잘 씻지도 않고. 또 그 시어머니란 작자는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나니까.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전시모도 우리 새며느리 하고 박민희에게 지극정성이더니 결국 똑같았나 보더라고요. 이혼도 하기 전에 유부남 만나서 임신한 건 바로 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해? 네가 자초한 일인데? 아무튼 나는 다른 남자 인생까지 망치지 않게끔 도와준 거야. 당신 같은 여자 옆에 절대 두지 말라고. 나 가만 안 있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그렇게 해보든가.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았으면 좋겠어. 내 전남편도 마찬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그럴 테니까. 그리고 이제 내 눈에 두 번 다시 안 띄는 게 좋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예전에는 어딘가 모르게 늘 속이 답답하고 억울했는데 그렇게 한번 제대로 쏟아내고 나니 이제야 정말 속이 후련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남편 강혁수에게 제가 가게에서 촬영해뒀던 상간녀와 그 새 남자의 다정한 사진들을 여러 장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는 그 더러운 기분 너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였어요. 이혼하기도 전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 만나는 그 더러운 기분을요. 제가 사진을 보내고 1시간도 안 지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현지야, 잘 지내고 있어? 사진 받았어. 나 그 여자랑 이혼 소송 중이야. 그리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연락하고 싶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질 않아서 그동안 하지 못하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당신같이 좋은 사람을 두고 그 잠시 잠깐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 버리다니. 우리 엄마도 땅을 치고 후회하셔. 저런 애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라. 그래. 이제라도 뭘 잘못했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아서 참 다행이네. 그거 알라고 보낸 거야. 현지야, 혹시 너무 늦지 않았다면 나 당신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어. 당신이 넓은 마음으로 날 딱 한 번만 더 용서해준다면 나 정말 앞으로 눈 감는 날까지 두 번 다시 허튼 짓 안 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줄 순 없을까?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보세요, 강혁수 씨. 당신이 지금 뭘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당신한테 그 여자 사진을 보내준 건 당신이 그렇게 전부를 걸고 마음을 준 여자가 뒤에서는 저렇게 다른 남자 만나면서 당신을 기만하고 있었다는 거. 당신이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어리석은 건지 네 두 눈으로 직접 보라고 보낸 거야. 그 더러운 기분 너도 느껴보라고. 앞으로 다시는 너랑 통화할 일 없어. 너는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한심한 인간으로 잘 살아가길 바래. 현자,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자. 저는 더 이상 대꾸도 해주지 않고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리고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인간이 제가 여지를 조금이라도 주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더 이상 제 인생에 질척거리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것들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동안 저는 저만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면서 행복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행동은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언젠가는 반드시 나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요. 사람은 원래 쉽게 변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했으니 그 두 인간들 역시 조금의 변화 없이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주눅들지 않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면서 살아갈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만의 취향을 담은 명품 편집샵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이제 돌이 막 지나간 귀여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한데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지독한 악연과 끝없는 갈등으로 얼룩진 한편의 막장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게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안겨주었던,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정리했던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독 반짝이고 아름다운 것들, 특히 옷과 액세서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안정적인 길을 가길 바라셨지만 결국 제 고집과 열정을 꺾지 못하시고 묵묵히 지원해 주셨죠. 아마 한때 작은 양장점을 운영하시며 늘 세련된 멋을 추구하셨던 멋쟁이 어머니의 감각을 제가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유명 패션 회사에서 몇 년간 바이어와 MD로 일하며 패션계의 흐름을 읽는 눈과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30 초반 오랜 시간 꿈꿔왔던 저만의 개성이 담긴 명품 편집샵을 열게 되었죠. 해외 패션위크를 직접 발로 뛰며 공수한 유니크한 아이템들, 그리고 국내 신진 디자이너들의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들로 제 가게는 금세 안목 있는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많은 셀럽들과 VIP 단골 고객들이 생기며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늘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까다로운 취향의 고객님들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을 뺀 적도 있었고 한 번은 야심차게 준비했던 팝업 스토어가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 소가리를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제 안목과 센스를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의 뜨거운 신뢰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순간도 있었어요. 무명이었던 한 신진 디자이너의 작품을 제가 발굴해서 샵에 입점시켰는데 유명 연예인이 착용하면서 대박이 났었거든요. 그 디자이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했던 기억. 그때의 그 벅찬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일에만 빠져 살던 제 나이 30 중반, 저는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 남편이 된 박지훈 씨는 저희 가게 건물 옆에 있는 입시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저희 가게를 지나가면서 잘 보고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하루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생신이라서 선물을 사고 싶은데 이런 걸 잘 몰라서 추천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쭈뼛대면서 묻더라고요. 자기는 패션 감각은 꽝이라서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쭈뼛대며 말하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좀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지훈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선한 눈빛, 그리고 소박하지만 진솔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늘 화려하고 경쟁적인 패션계 사람들만 상대하다가 그의 꾸밈 없고 소박해 보이는 모습에 오히려 더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런저런 물건을 추천했고 그 남자는 엄마가 좋아하셨으면 좋겠다면서 하나를 구매해 갔습니다. 그 후에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면서 커피와 디저트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 김에 마침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말도 잘 통하고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말하길 그 남자도 저한테 계속 호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실을 만들어서 온 거라고 했죠. 저희는 그날을 계기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매장에 자주 놀러 왔고 그러면서 가까워지다가 교제도 시작하게 됐죠. 그 남자와 저는 1년이라는 짧지만 강렬한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 앞에는 아주 험난하고 거대한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죠. 지은 씨에게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결혼해서 독립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왕년에 아주 잠깐 연극배우를 하셨다고 했고 지금까지는 별다른 수입 없이 아들인 지은 씨에게 전적으로 경제적인 의지를 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과 생활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그 짧았던 그리고 본인 기억 속에서 한없이 미화된 화려한 시절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박수 갈채와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무대의 연극배우 말이죠. 어머님은 허영심과 자기애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고 현실 감각은 별로 없는 분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어머님을 찾아뵙던 날, 어머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철진한 느낌의 과시적인 명품들로 잔뜩 치장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마치 신인 배우 심사하듯 아주 샅샅이 그리고 집요하게 뜯어보셨는데요.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경멸과 오만이 뒤섞인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직업이 뭐라고 했더라? 편집샵 그런 거 한다고 했나? 네. 뭐 옷가지나 가방 몇 개 가져다 놓고 파는 보세 옷가게 그런 거니? 처음부터 제 직업과 매장을 무시하는 말투라서 놀라기도 하고 기분도 좀 상했습니다. 저도 제 일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말을 하시니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애써 화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유럽과 미국 현지에서 공수한 하이엔드 브랜드랑요. 국내 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인 작품들을 엄선해서 소개하는 전문 편집샵이에요. 제 말에 어머님은 픽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뭐가 그렇게 거창하니? 어머님의 말에 저는 좀 무안하더라고요. 비록 아직은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은 잘 나가는 입시학원 원장인데 며느리 될 사람은 옷장사라. 사실 내 얘기도 들었겠지만 내가 예전에 연극배우였거든. 주연만 했던. 그때 나도 이러저러한 부티크에서 옷 많이 맞춰봤어. 그래서 옷가게 사장들도 많이 알고 그쪽 계통도 잘 아니까 하는 소리야. 사실 뭐 옷가게야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옷 적당히 떼와서 파는 장사니까. 라는 식으로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깟 옷장사라는 식으로 말을 잘 하셨고 그 후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그깟 옷 사러 멀리도 간다는 비아냥도 서슴지 않으셨죠. 지은 씨는 그럴 때마다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피거나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시고 또 예전에 배우 생활하셔서 보는 눈이 좀 남다르셔서 그래. 아기는 없으시니까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라는 속 터지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착하고 순수하기만 한 줄 알았던 지은 씨가 사실은 이렇게나 줏대없고 나약하며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조금씩 하지만 아주 깊이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를 너무나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에 애써 그의 편에서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님의 말투는 그냥 직설적인 분이라서 그렇다. 본심은 따뜻하신 분일 거다. 라면서 애써 포장하면서요. 그것이 제 스스로를 올가매는 불행의 시작이었음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머님의 만행과 갑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예단 문제로 저를 들들 볶았는데 그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참 과했거든요. 선주야. 내 옷들이 이제 다 한물 가고 유행이 지나서 말이다. 이젠 도저히 격떨어져서 못 입겠다. 결혼 준비하는 거니까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청담동 유명 한복 디자이너가 있거든. 그분한테 한복 한 벌 맞추자. 그리고 위아래로 정장도 하나 맞추고. 내가 잘 아는 샵이 있거든. 잘 말하면 특별 할인가로 해줄지도 몰라. 그리고 말이다. 내가 요즘 통잠도 설치고 기력도 없고 피부도 영 푸석푸석한데 피부 관리샵 좀 끊어줄래? 내가 알아봐 놓은 데가 있어. 아무 데서나 할 순 없고 좀 고가긴 한데 효과는 좋다 하더라고. 너도 우리 집 며느리 되는 건데 그래도 기본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니? 내 친구들 앞에서 내 체면도 좀 서야 되고 내가 그래도 왕년에 잘 나갔는데 안 그러니? 어머님은 고가의 그것도 구체적인 브랜드와 업체까지 지정한 예단 목록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모든 것을 당연히 해다 바쳐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요. 지은 씨는 또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가 워낙 화려한 걸 좋아하시고 또 예전에 배우 생활하셔서 보는 눈이 남다르게 높으셔서 그래. 자기가 이번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엄마 소원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응? 내가 나중에 다 잘할게. 이러고 있었죠. 사실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그 결혼 당장 엎었어야 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진행된 상태였고 무엇보다 아직은 지훈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그 예단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든 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온갖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결혼했으니 제가 더 이상은 저를 괴롭히거나 이런 과한 요구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어요. 아주 순진하게도 말이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저의 큰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탐욕은 밑 빠진 독과 같았으니까요. 결혼 후 어머님은 아예 저의 신혼집을 자기 개인 별장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는 살림살이 하나하나에 간섭하고 트집을 잡으셨고 제 개인 소장품이나 샘플 상품들을 마치 자기 물건인 양 함부로 뒤지고 착용해보며 품평회를 열기 일쑤였습니다. 선주야. 이건 너무 디자인이 과하고 저건 너무 색깔이 촌스럽다. 이건 또 소재가 너무 후지고 너 명품 편집샵 사장이라더니 네 안목이 왜 그러니? 명색이 옷가게 사장이면 최소한 안목이랑 센스는 있어야지.
라면서요. 집에서 저렇게 하시는 건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기분 나쁜 건 제 매장까지 수시로 와서는 함부로 말하시는 거였습니다. 제 경영 방식에까지 일일이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고 간섭하셨거든요. 제가 어렵게 바행해온 한정판 명품들이 너무 디자인이 난해해서 아무도 안 사겠다느니, 가게 디스플레이가 너무 정신사나워서 손님들 격만 떨어뜨린다느니, 직원들 서비스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손님 응대가 그 모양 그 꼴이냐느니, 정말 하루도 조용한 날이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심지어 어머님은 제 가게가 마치 자기 개인 옷장이자 전용 쇼핑몰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친구들까지 우르르 몰고 와서는 이것저것 막 입어보고 착용해 보기도 하고, 또 비싸고 귀한 신상품들을 공짜로 내놓으라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거절하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후려쳐서 강매하다시피 가져가기도 여러 번이었고요. 제가 난처한 표정으로 거절이라도 할라치면 나중에 연락이 와서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개망신 주려는 거냐며 생 난리를 쳤죠. 저는 지훈 씨에게 제발 어머니 좀 어떻게 해달라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이러다 내 가게 망하겠다고 몇 번이나 눈물로, 때로는 분노로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응 방식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방관자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딴에는 다 너 잘 되라고, 우리 가게 잘 되라고 애정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야. 네가 조금만 더 싹싹하게 굴고 엄마 비위 좀 맞춰드리면 괜찮아질 거야. 등등 속 터지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만 로봇처럼 되풀이했으니까요. 남편은 어머님의 그 부당하고 몰상식한 요구와 간섭, 그리고 도를 넘는 갑질을 막아줄 생각은커녕 오히려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상황을 외면하고 회피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마치 남편은 어머님의 꼭두각시 인형이라도 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또 저희 집에 쳐들어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행패를 부리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큰맘 먹고 구입한 제품이 있는데요. VIP 고객들을 위해 희귀하고 값비싼 디자이너 한정판 빈티지 주얼리 세트를 공수해와서 DP를 해놨습니다. 저희 매장에 온 어머님은 그걸 한참이나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웬일로 너네 가게에도 이렇게 탐나는 게 다 들어와 있네. 이거 나한테 정말 잘 어울리겠다. 그러시더니 목에 걸어보고 귀에 걸어보며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군요. 그리고는 어머, 이 목걸이랑 귀걸이 세트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리네. 나한테 딱이야. 색깔도 아주 나한테 맞고 디자인도 너무 좋네. 마침 내가 요즘 하고 다닐 만한 괜찮은 주얼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잘 됐다. 착용해보니까 이거 주인이 그냥 나네. 나한테 맞춤이야. 이거 그냥 내가 가져가서 좀 써야겠다. 그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차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식겁했죠. 어머니, 이건 저희 가게 VIP 손님들께 선보이려고 어렵게 비싼 값 치르고 구해온 한정판 빈티지 주얼리 세트예요. 세상에 단 몇 점 없는 아주 귀한 물건이라고요. 그래서라뇨. 판매해야 하는 상품인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달라고 하세요. 얘 좀 봐라.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파는 것보다 시어머니한테 주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거다.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는데 돈 몇 푼 받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세요. 애초에 VIP 대상 고객들에게 선보이려고 특별히 공수해온 건데요. 그래서 못 주겠다? 네, 난 이거 해야겠는데? 네?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그냥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뜨악해서 말렸죠. 어머니, 뭐 하시는 거세요? 얼른 내려놓으세요.
뭐? 내려놔? 너 지금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서 쓴다고 하면 예 어머님 잘 어울리시네요. 어머님이 하니까 딱이세요. 어머님 가지세요 하지는 못할 망정 뭐가 어째? 너 딱 근본도 없는 장사치 근성 이런 데서 나온다. 라는데 그 순간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름, 억울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 물건 제 가게인데 아무 때나 찾아와서는 함부로 손대고 가져가려고 하시고 이건 아니죠. 평소에는 좋게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은 저도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니 어머님은 참 하시면서 황당해하고요. 저는 어머님께 얼른 그 주얼리 돌려달라고 했고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이딴 식으로 굴어? 너네가 누군지 잊었니? 아니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나 참, 오냐, 어디 딱 두고 봐. 하면서 목걸이와 귀걸이를 거칠게 빼더니 거의 집어 던지듯이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어머님의 행동에 저도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얘기를 들은 남편이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저한테 섭섭해하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 섭섭해 하시더라. 그깟 목걸이가 시어머니보다 중요하냐면서. 시어머니를 개무시하는 처사 아니냐고 막 그러셔. 그 목걸이 얼만데 내가 살게. 겨우 그런 목걸이 하나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구냐? 그 말에 저도 완전 꼭지가 돌았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나하고 내일을 개무시하시는 거지. 툭하면 가게 찾아와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내가 그동안 참은 게 얼만데. 어머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근데 그 와중에 당신은 어머님 얘기만 듣고 어머님 편만 들어? 아니, 편이 아니라 제발 부탁인데 당신도 남편답게 좀 굴어. 언제까지 그렇게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꼭두각시처럼 줏대도 없이 철없는 마마보이처럼 질질 끌려다닐 거야? 당신 아내인 나보다 당신 엄마가 그렇게 더 소중하고 중요해? 이럴 거면 차라리 나랑 깨끗하게 이혼하고 평생 당신 엄마랑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던지. 이혼이라니. 못할 것도 없지. 나 진짜 그냥 하는 말 아니고 당신 엄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왜 자꾸 매장 나타나서 감나라 배나라 그러고 기껏 사온 물건들 달라고 떼를 쓰시냐고. 당신은 어머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못할 망정 내가 이해해주라고? 도대체 뭐 언제까지 이해하는데?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우리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저는 화가 나서 그 길로 당장 필요한 짐만 간단히 쌌습니다. 남편이 말렸지만 저는 뿌리치고 친정으로 가버렸죠. 며칠 뒤 남편이 저를 찾아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며칠간 생각했는데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절대 엄마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 주는 일 없을 거라고. 자기가 중간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최우선으로 지켜주겠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면서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발 이혼만은 말자고 빌었는데 그 모습이 진심 같아서 저도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은 보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신 어머님이 연락하고 매장에 함부로 찾아오시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하고요. 남편이 어머님께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후로 어머님은 수시로 하던 연락을 자제하셨고 집이나 가게로 불쑥불쑥 들이닥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더라고요. 그 한동안은 정말 거짓말처럼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부부 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고 저 역시 어머님과 자주 안 부딪히니까 너무 평화롭고 좋았죠. 게다가 그맘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곧 태어날 소중한 아기를 생각하며 이 평화가 깨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그 평화는 역시나 한여름밤의 꿈처럼 짧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은 다시 슬금슬금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매장을 찾아오기 시작하셨어요. 자기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손님의 입장으로 온 거라는 말과 함께요. 그러면서 주변 친구한테 선물하겠다면서 옷이나 가방을 구매하셨고 돈은 나중에 준다고 하면서 물건을 잘 들고 가셨어요. 근데 그 돈을 나중에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께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시어머니한테 돈돈거리냐면서 계속 나중에 준다고 안 떼먹는다고만 하세요. 하지만 계속 달라고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달라고 아니면 지훈 씨한테라도 받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내 아들한테 하도 징징거려서 내가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참아주고 있는데 너는 이기적으로 네 생각만 하느냐며 가족끼리 그렇게 돈돈거리면 좋느냐며 저를 다그치시더라고요. 그까짓 돈 보내줄 테니 그만 좀 닥달하라고 화를 내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돈을 보내준 적도 없습니다. 그 후에는 또 찾아와서 조카가 방송사 면접 보는데 옷 협찬 좀 해주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빌려달라, 나중에 돈 줄 테니 달라, 협찬해달라 등등 가지각색의 이유를 대고 다시 가게에 드나들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네 가게에 있는 그 신상백 그거 내 생일 선물로 미리 주면 안 되겠니? 라는 노골적인 요구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뭘 했냐고요. 또다시 자기 엄마의 그 알량한 가머니설과 눈물 공세 그리고 협박에 홀랑 넘어간 건지 또다시 자기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나도 노력했잖아. 자기를 위해서 엄마한테 연락도 하지 마셔라. 가게도 가지 마셔라.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척지고 살 순 없잖아. 나도 그만큼 노력했으면 당신도 양보하고 좀 좋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지. 솔직한 말로 며느리가 옷가게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나는 우리 엄마가 서운해하시는 것도 이해는 돼. 그럼에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엄마한테 오지 마셔라, 연락하지 마셔라 말도 한 거잖아. 엄마가 섭섭해하셔도. 말했으면 뭐해. 지켜지지도 않을 약속이잖아. 어머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뭘 왜 그래? 며느리니까 친하게 살갑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신 거지. 이게 괴롭히는 거지 살갑게 지내는 거야? 나도 이제 모르겠다.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당신이 좀 너른 마음으로 우리 엄마를 봐줄 순 없어?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는 이런 짓 안 하지. 이런 짓? 말 다 했어? 그렇게 다투게 되었고 저희 부부 사이는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전처럼 그냥 쉽게 갈라서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어머님도 제가 임신했기 때문에 전처럼 이혼을 요구하거나 집을 나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타이밍 보고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의 탐욕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았고 남편의 어리석음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중요한 모임이 있다며 또 저희 가게에 거침없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진열되어 있던 신상 명품백과 디자이너 의류 몇 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들고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대로 나가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기함을 하면서 어머님을 잡았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더 뻔뻔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참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행동이 너무 괘씸하다. 내가 시어머니 아니야. 명색이 며느리가 옷가게 한다는데 옷 몇 벌이 아깝니? 내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하나같이 다 넌 욕하더라. 쪼잔하고 궁상스럽다고. 내 친구 며느리는 빵집을 크게 하는데 만날 때마다 빵을 그렇게 많이 담아서 나눠줘. 시어머니 친구분들 나눠 드시라고.
근데 너는 뭐야? 옷 몇 개, 가방 몇 개 아까워서 이렇게 난리를 치니? 어머니, 저도 차라리 빵 몇 개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거랑 다르잖아요. 구하기도 힘든 다 고가의 상품들이라고요. 뭐가 달라? 정성의 차이고 마음의 차이지. 내 친구들 하나같이 다 너 욕해. 어쩜 그렇게 속이 밴댕이고 쪼잔하냐고. 나도 며느리 욕 안 먹히려고 일부러 왔다. 이 가방이랑 이 옷 내가 좀 가져가서 입으마. 며느리가 선뜻 줬다고 얘기할게. 내가 이러는 것도 결국 너 욕 안 먹히게 하려고 하는 거다. 어머니, 어머님 친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든 저는 상관없어요. 이건 제 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못 참아?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싸가지 없기는. 하면서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냥 물건들을 챙겨 나가려 하는 겁니다. 저를 아예 무시하고요. 저는 그 순간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폰을 꺼내 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편집샵인데 가게에 절도범이 와서 물건들을 들고 갔거든요. 어머님은 문 밖으로 나가려다 말고 제 신고 내용을 들었는지 눈이 동그래져서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어머님을 무시하고 마저 신고했습니다. 네, 지금 좀 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물건 들고 나가는 건 CCTV에도 다 찍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말했죠. 뭐 하긴요. 경찰에 신고했죠. 절도로요. 절도? 신고? 네, 이게 절도지 뭐예요?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정말 미쳤나? 절도라니! 너 지금 진짜 경찰 신고한 거야? 네, 했습니다. 곧 경찰 올 거예요. 어머님은 식겁을 하며 들고 있던 옷과 물건들을 바닥에 내려놓더라고요. 세상에, 하다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해? 제정신 아니네. 너 미쳤어? 제가 몇 번이나 좋게 말씀드렸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제 얘기 귓등으로도 안 들으신 건 어머님이세요. 살다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 너 뒷감당 어떻게 하려 그래? 지훈이가 알면 너 어쩔래? 당연히 알아야죠. 어머님 아들도. 저 그리고 어머님 아들하고 어차피 이혼할 거거든요. 또 이혼 소리 아니? 네, 이번엔 진짜 이혼할 거예요. 저 더 이상은 어머님 이러시는 거 못 참겠습니다. 어머님 절도하신 거 CCTV 다 찍혔거든요. 행패 부린 것도 다 찍혔고요.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그 전에 어머님이 무단으로 들고 가신 것도 증거 다 있고요. 저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할 거고 이것도 제대로 신고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어머님은 그제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놀라신 얼굴이었죠. 예, 이건 아니지. 얼른 경찰에 전화해서 아니라고 해라. 아니요, 그럴 순 없습니다. 너 진짜 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야? 저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즐겁을 하더니 허겁지겁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 난리를 치셨고 바로 옆 건물이었던 남편도 불이 나게 왔습니다. 남편이 오고 바로 경찰도 도착했고요. 남편은 이분은 저희 엄마라면서 오해가 있었다고 했고 저는 경찰들에게 CCTV에도 다 있다. 가게 주인인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물건들을 훔쳐가려 한다.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경찰들도 그래도 시어머니라는데 좋게 해결하시라고 했고 저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죠. 그 와중에 남편도 저에게 진짜 이럴 거냐고 화내고 어머님도 발 동동해서 난리치고요. 결국 제가 단호하게 나와서 경찰서까지 다 같이 갔습니다. 어머님은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하겠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사과했고 저도 그쯤에서 일단 선처를 했습니다. 애초에 어머님 행동이 너무 거침이 없고 막무가내라서 저도 홧김에 신고를 한 거니까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자기를 신고했다면서 그리고 싹싹 빌게 만들었다면서 알아누우셨다는데 그러게 애초에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본인이 자초한 거죠. 그 일로 남편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난리를 쳤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니네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뭘 했느냐고. 나는 도저히 이렇게 더 못 살겠다고요. 남편은 뱃속의 애는 어쩌냐고 했는데 뱃속의 애는 내가 알아서 잘 키울 거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고 했고 저는 결국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지속적으로 금전적 요구 및 물품 요구를 해왔다는 통화 녹취 증거, 그리고 제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렸던 CCTV 영상들, 그리고 남편 역시 이를 방관하고 어머님의 행동에 동조했다는 메신저 대화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 증거로 제출했죠. 여러 다툼 끝에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남편과도 법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깨끗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그에 따른 양육비는 지급받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그 지긋지긋한 모자로부터 이혼을 하고 홀가분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를 출산했고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요. 제 일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긴 해도 일과 병행하며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이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제 일도 꾸준하게 잘 되어가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엄마 편들던 남편은 정작 이혼하고 나서는 전시모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사는 모양이에요. 전시모 때문에 이혼당했다는 불만이 많아서 그런다고 했고 아들이 생활비까지 끊어버리니 그 허영심 많던 전시모도 엄청 골골거리며 아들 원망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어쩌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얽히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책임감을 요하는 일인지, 그리고 자신의 그릇된 욕심과 끝없는 허영을 채우기 위해 자식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주고받는 그릇된 관계는 결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더라도 단호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